안녕하세요. 혹시 엄청 큰 도서관에 갔는데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럴 때 있죠.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참고 문헌만 딱 모아둔 그런 작은 목록,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싶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거랑 좀 비슷합니다. 방대한 식물 유전 자원 속에서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또 활용하는 방법, 바로 핵심 수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식물 유전 자원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그 결과로 보존된 자원의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아, 많아졌군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지고 정작 필요할 때 원하는 자원을 찾아 쓰기가 좀 힘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핵심 수집품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실제 유전자원 관리나 연구 현장에서는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찾아주는 등대, 뭐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럼 이 핵심 수집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먼저 정확히 이게 무엇인지 개념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핵심 수집품은 작물 종하고 그 야생 근현종들이 가진 유전적 다양성 있잖아요. 네네. 그 다양성을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게 최소한의 목록으로 대표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 최소한의 목록으로. 모든 주제, 즉 유전적 다양성을 아우르면서도 가장 중요한 참고 문헌만 딱 뽑아놓은 미니 도서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오, 미니 도서관 확 와닿는데요. 근데 왜 이런 미니 도서관이 필요하게 된 건가요? 그냥 그 원본 도서관, 전체 컬렉션을 잘 관리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1980년대 후반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데요. 80년대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전 자원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막 강화되면서 엑시시투 보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서식지가 아닌 다른 곳, 예를 들면 유전자 은양 같은데 보존하는 생식질 컬렉션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 자체는 좋은 일이었겠네요. 그렇죠. 그 자체는 아주 긍정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이 컬렉션 규모가 너무 커지고 또 각 샘플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기록, 뭐 문서화라고도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소중한 자원을 연구나 육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아,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문제라니. 이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필요한 정보 찾는데 시간하고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984년에 프랭켈하고 브라운이라는 두 학자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아, 그때 처음으로. 네, 최소한의 중복으로 최대한의 다양성을 담는 작지만 아주 알찬 컬렉션. 이걸 만들자, 이런 대안이었죠. 이게 바로 핵심 수집품 개념의 시작입니다. 아하. 여기서 근데 중요한 점은 핵심 수집품이 기존의 그 방대한 컬렉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대체가 아니군요. 네. 전체 컬렉션이 가진 유전적 다양성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그 보존과 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참조점 또는 하위 샘플, 뭐랄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길잡이. 네. 전체 컬렉션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도구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전체 컬렉션의 가치를 오히려 높이기 위한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법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핵심 수집품을 만들 때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뭔가요? 단순히 크기만 줄이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 수집품의 주된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원본 컬렉션이 가진 넓은 범위의 유전적 다양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거. 네. 둘째는 이렇게 축소된 세트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 예를 들면 특성 평가나 유전자 분석 같은 걸 가능하게 하는 것. 집중적인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본 컬렉션에서 실제로 필요한 특정 유전자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거. 그러니까 결과를 전체 컬렉션으로 확장, 외삽한다고도 하는데 거기에 기여하는 거죠. 아, 연구 결과를 다시 전체로 연결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 큰 목표는 다시 두 가지 주요 관점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핵심 수제품을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사용자 그룹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사용자 그룹에 따라 다르다. 네. 첫 번째 관점은 유전적 다양성 자체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분류학자나 유전학자, 그리고 유전자 은행 관리자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인데요. 네. 여기서는 유전자형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고 컬렉션이 가진 다양성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포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고 범위를 넓게. 그렇죠. 좀 희귀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중요한 유전적 특성, 그러니까 희귀 대림 유전자 rare alleles를 놓치지 않고 보존하고 또 발견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거죠. 아, 희귀한 것들을 찾는 거군요. 네, 마치 도서관에서 희귀본이나 절판본까지 빠짐없이 갖추려는 그런 노력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비유가 재밌네요. 그럼 두 번째 관점은 뭔가요? 두 번째 관점은 유전적 다양성의 대표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식물 육종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인데요. 아, 육종과들. 네, 단순히 희귀한 걸 포함하는 것보다는 전체 컬렉션이 가진 다양성의 어떤 일반적인 패턴이나 분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패턴이나 분포. 네, 특정 환경에만 잘 적응하는 특성보다는 좀 넓은 환경에 두루 잘 적응하는 소위 일반주의자 특성을 가진 유전자형을 포함하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아,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렇죠. 육종 프로그램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널리 적응된 자원을 찾는 데 더 유리하겠죠. 도서관으로 치면 가장 많이 읽히고 활용되는 분야의 책들을 충실히 갖추는 것, 거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목표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숨겨진 보석 같은 희귀 유전자를 찾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연구자는 당장 농업에 유용한 널리 쓰일 수 있는 특성을 찾는 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핵심 수집품 구성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두 관점 모두 중복은 피하고 전체를 잘 반영하면서 또 관리하기 쉬울 만큼 작아야 한다는 공통점은 있고요. 그렇죠. 그게 기본 원칙이죠. 그럼 이런 목표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즉 핵심 수집품을 만드는 방법, 그게 궁금해집니다.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성공적인 핵심 수집품을 만들려면 아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작위로 뽑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몇 가지 핵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단계가 있군요. 네, 첫 번째 단계는 규모 결정, 디터미닝 사이즈입니다. 미니 도서관을 얼마나 크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죠. 네, 크기. 정해진 규칙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본 컬렉션 크기의 5%에서 20% 사이로 구성합니다. 5에서 20%. 네,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대략 최대한 2,000개에서 2,500개 정도의 샘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브라운 박사의 초기 연구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원본의 10% 크기 샘플만으로도 통계적 오류 위험 5% 수준에서 최소 80%의 대립 유전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해요. 와, 10%만으로 80%요? 상당히 효율적이네요. 네, 그렇죠. 상당히 효율적이죠.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핵심 수집품을 만드는 구체적인 목표나 가용한 자원, 그리고 원본 컬렉션이 얼마나 복잡한지, 예를 들어 그룹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최적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럼 크기를 정한 다음에는요? 다음 단계는 층화, 스트래티피케이션입니다. 본격적인 샘플링에 앞서서 전체 컬렉션을 유전적으로 의미 있는 그룹으로 나누는 과정인데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층화요. 그게 뭔가요? 네, 층화. 목표는 그룹 간의 차이는 최대한 크게 벌리고 그룹 내 개체들 간의 차이는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주제별로 장르별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룹핑하는 거군요. 네. 분류 기준으로는 보통 식물의 분류학적 정보, 종이나 아종 같은 거, 지리적 원산지, 국가나 지역, 생태 환경 데이터, 아니면 주요 농업적 특성, 예를 들면 키가 큰 거, 작은 거, 꽃 피는 시기, 병 저항성 같은 거 등을 사용합니다. 네.
최근에는 DNA 분석을 통한 분자 마커 정보도 활용되는데, 근데 이 정보가 항상 농업적 특성 같은 다른 데이터하고 딱 일치하는 건 아니어서 함께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룹을 잘 나누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래야 각 그룹을 대표하는 샘플을 효과적으로 뽑을 수 있을 때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그룹을 나눈 후에는 어떻게 샘플을 선택하나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다양성 극대화나 대표성 극대화 같은 목표가 반영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샘플링 전략, 샘플링 스트래티지즈에서 그 목표가 구체화되는 거죠. 먼저 각 그룹에서 몇 개의 샘플을 뽑을지 결정하는 할당 전략, 엘로케이션이 필요해요. 할당 전략. 네, 모든 그룹에서 똑같은 수를 뽑는 상수 전략 C, 그룹 크기에 비례해서 뽑는 비례 전략 P 같은 게 있고요. 로그 전략 L이라는 건 그룹 크기의 로그 값에 비례해서 뽑는 건데, 이게 아주 큰 그룹에서 너무 많이 뽑히거나 아주 작은 그룹에서 너무 적게 뽑히는 걸 좀 방지해줘서 종종 좋은 절충안으로 여겨집니다. 아, 로그 전략. 되겠네요. 네, 또 그룹 내 유전 다양성 자체를 측정해서 다양성이 높은 그룹에서 더 많이 뽑는 다양성 기반 전략, HM도 있습니다. 그룹별로 몇 개 뽑을지 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엔 각 그룹 내에서 어떤 개체를 뽑을지 결정하는 선택 방법, 셀렉션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무작위로 뽑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아까 말한 희귀 대림 유전자를 놓칠 수도 있고 중복된 샘플이 뽑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정교한 방법들이 개발됐죠. 예를 들어 주성분 점수와 같은 통계적인 방법은 여러 정량적 특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전적으로 거리가 먼, 그러니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샘플링된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중복을 피하려고 시도합니다. 통계적인 방법도 쓰는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전해서 최신 도구들이 많이 활용돼요. 특히 유전체 정보나 상세한 특성 정보가 많아지면서 개체들 간의 유전적 거리를 계산하고 이걸 바탕으로 최적의 샘플 조합을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됐습니다. 아, 컴퓨터가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코어 헌터 3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도구들은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샘플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어 헌터 3? 네, 이런 도구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개별 접근물의 대표성, Accession to Nearest Entry, 줄여서 ANE를 높이는 겁니다. 개별 접근물의 대표성. 네, 즉 원본 컬렉션의 모든 샘플들이 핵심 수집품 내에 자신과 아주 유사한 대리인을 하나씩은 갖도록 하는 거죠. 아하, 다른 하나는 핵심 수집품 자체의 다양성을 높이는 겁니다. 즉, 핵심 수집품 내에 포함된 샘플들끼리는 가능한 한 서로 다르게 거리가 멀도록 구성해서 중복을 피하고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에요. 아, 그 두 가지 목표가 여기서 반영되는 거군요. ANE, ENE.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파워코어와 같은 또 다른 도구는 특정 유용 대립 유전자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모든 종류의 질적 형질, 예를 들면 꽃 색깔 같은 거, 하고 양적 형질의 범주, 키가 큰 그룹, 중간 그룹, 작은 그룹 같은을 100%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유용성을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점점 더 정교해지네요. 단순히 샘플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통계적, 계산적 방법론을 동원해서 최적의 미니 도서관을 구축하는 과정이군요. 네, 데이터의 종류나 목표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나 전략도 달라지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핵심 수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웠던 목표, 예를 들어 다양성을 충분히 담았는지 혹은 전체 컬렉션을 잘 대표하는지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즉, 잘 만들어졌는지 평가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평가는 구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반드시 핵심 수집품을 만든 목적하고 연결되어야 해요. 아, 목적하고 연결되어야 한다. 네, 예를 들어 만약 다양성 극대화를 목표로 일부러 극단적인 특성을 가진 샘플들을 많이 포함시켰다면 CCX 타입, 이 핵심 수집품의 평균값이나 분산값은 당연히 원본 컬렉션하고 다를 겁니다.
아, 그 두 가지 목표가 여기서 반영되는 거군요. AN이, EN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파워코어와 같은 또 다른 도구는 특정 유용 대립 유전자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모든 종류의 질적 형질, 예를 들면 꽃 색깔 같은 거, 하고 양적 형질의 범주, 키가 큰 그룹, 중간 그룹, 작은 그룹 같은을 100%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유용성을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점점 더 정교해지네요. 단순히 샘플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통계적, 계산적 방법론을 동원해서 최적의 미니 도서관을 구축하는 과정이군요. 네, 데이터의 종류나 목표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나 전략도 달라지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핵심 수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웠던 목표, 예를 들어 다양성을 충분히 담았는지 혹은 전체 컬렉션을 잘 대표하는지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즉, 잘 만들어졌는지 평가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평가는 구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반드시 핵심 수집품을 만든 목적하고 연결되어야 해요. 아, 목적하고 연결되어야 한다. 네, 예를 들어 만약 다양성 극대화를 목표로 일부러 극단적인 특성을 가진 샘플들을 많이 포함시켰다면 CCX 타입, 이 핵심 수집품의 평균값이나 분산값은 당연히 원본 컬렉션하고 다를 겁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원본하고 통계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잘못 만들어졌다고 평가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목표를 잘 달성했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까요. 아, 평가의 기준 자체가 목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도 여러 가지라 개발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단순히 평균, 분산, 범위 같은 요약 통계를 비교하는 거? 이건 전체 분포의 대표성, CC 타입을 보고 싶을 때 일부 참고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성 극대화, CCX나 개별 적금을 대표성, CCI를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네. 또 다양성 지수, 예를 들어 쉐넌 다양성 지수 SH 같은 거는 특정 범주, 예를 들어 꽃 색깔 종류 같은 게 얼마나 다양하게 포함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건 주로 CCI 타입 평가에 쓰이고요. 흥미로운 점은 잘 만들어진 핵심 수집품은 원본 컬렉션보다 이 지수값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 더 높을 수도 있다고요? 네, 다양성을 더 효과적으로 응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본과의 유사성보다는 이론적인 최대 다양성 값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범주 커버리지, 클래스 캐러고리 커버리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원본 컬렉션에 존재하는 모든 형질 범주, 예를 들어 특정 병 저항성 등급이나 특정 지역 출신 같은 거, 아니면 특정 대립 유전자가 핵심 수집품에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를 비율로 따져보는 겁니다. 희귀한 특성까지 잘 포함했는지 CCX 혹은 모든 종류의 특성이 빠짐없이 대표되는지 CCI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죠. 그리고 아까 구축 단계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리 기반 기준, Distance Based Criteria, 즉 ANE와 ENE가 평가에도 아주 강력하게 활용됩니다. 아, 그 AN이 EN이요? 네. AN이면 개별 접근물이 얼마나 잘 대표되는지 CCI 평가에 적합, ENE는 핵심 수집품 내 샘플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 CCX 평가에 적합할를 측정합니다. 이게 여러 형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결과가 좀 직관적이라서 최근 많이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그게 요즘 많이 쓰이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QQ플랫이나 쿨백 라이블러 거리 같은 통계적 방법을 써서 특정 형질의 확률 분포 자체가 원본 컬렉션하고 핵심 수집품 간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분포의 대표성, CCD 타입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고요. 정말 다양한 평가 잣대가 있네요. 결국 핵심은 우리가 왜 이 핵심 수집품을 만들었지? 하는 그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목적에 맞는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핵심 수집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았던 독립적인 데이터로 검증해보는 것이 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럴 수 있다면 더욱 좋죠. 자,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잘 만들고 평가까지 마친 핵심 수집품, 이 미니 도서관이 드디어 빛을 발할 차례인데요.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핵심 수집품의 활용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유전자 은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요. 둘째는 연구 및 육종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운영 효율화랑 연구 활용. 네.
먼저 유전자 은행 관리 개선, Improving Gene Bank Management 측면을 볼게요. 핵심 수집품은 전체 컬렉션보다 규모가 훨씬 작으니까 관리가 용이하잖아요. 네, 그렇죠. 따라서 유전자 은행 관리자에게는 이게 일종의 우선 관리 대상 목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이 한정적일 때 핵심 수집품에 포함된 자원부터 우선적으로 증식하거나 안전을 위해 다른 곳에 중복 보존하거나 혹은 장기 보존을 위한 특수 기술, 시험관 내 보존 같은 거 그런 걸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거죠. 아, 중요한 것부터 먼저 관리한다. 그렇죠. 또 이 핵심 수집품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특성 평가를 수행하고 정보를 축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DNA 염기 서열 분석 정보를 확보한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방대한 전체 컬렉션의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군요.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중요한 것부터 집중 관리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한 활용 영역은 연구 및 육종 활용 증진일 겁니다. 이게 사실 핵심 수집품을 만드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네, 연구자들이나 육종가들이 유전적 다양성을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어떻게 돕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특정 유용 형질 탐색, 트레이트 스크리밍에 매우 유용합니다. 만약 청취자분께서 특정 병이나 가뭄에 강한 식물 자원을 찾고 싶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네. 수십만 점이 넘는 전체 컬렉션을 하나하나 다 검사하는 건 정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네. 하지만 잘 만들어진 핵심 수집품, 수백에서 수천 점 규모 정도 되는 그것부터 먼저 검사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후보 자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핵심 수집품이 일종의 탐색의 시작점, 엔트리 포인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시작점. 실제로 땅콩 핵심 수집품을 이용해서 특정 바이러스, 토마토 스파티드 윌트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항성을 가진 자원을 성공적으로 찾아낸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군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핵심 수집품을 구성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형질에 대해서도 나중에 핵심 수집품을 탐색해보니 유용한 자원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 예상치 못한 발견도 가능하다. 그렇죠. 잘 만들어진 핵심 수집품은 예상치 못한 보물을 찾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효율적인 지름길이네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유전자와 형질단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 QTR Discovery and Association Studies에도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유전자 연관성 연구요? 네. 핵심 수집품은 의도적으로 넓은 유전적 배경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포함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 형질, 예를 들면 수확량이나 품질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영역, QTL이라고 하는데 양적 형질 유전자 좌를 찾아내는 연관 분석, 어소시에이션 매핑 연구에 아주 적합한 재료가 됩니다. 연관 분석이요? 네. 다양한 유전적 배경을 가진 샘플들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형질과 관련된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정말 다방면으로 유용하군요. 유전자은행 운영의 효율화부터 시작해서 연구자들이 원하는 특성을 가진 유전자원을 더 쉽게 찾도록 돕고 나아가 새로운 품종 개별에 필요한 유전 정보를 얻는 데까지 기여한다니 그야말로 유전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보존과 활용,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 수집품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대한 유전자원의 세계를 탐험하는 연구자나 육종가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나침반이자 효율적인 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컬렉션의 크기를 줄이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한정된 자원 안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전략이 담긴 개념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 수집품은 유전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어쩌면 때로는 상충될 수도 있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또 시너지를 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어떤 목표, 즉 다양성 극대화냐 아니면 대표성 극대화냐 이걸 가지고 핵심 수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 구축 전략과 평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 네.
그리고 최근에는 유전체 정보와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ANE, ENE 같은 거리 기반 평가 지표나 코어 헌터, 파워코어 같은 정교한 도구들이 개발돼서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핵심 수집품 구축과 평가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앞으로 유전체 분석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진다면 이 핵심 수집품이라는 개념과 구축 방식은 또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특정 연구 목적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최적의 구성이 추천되거나 변화하는 훨씬 더 유연하고 동적인, 다이내믹인 핵심 수집품 같은 것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래의 유전자원 활용법에 대한 흥미로운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